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순간, 베를린의 지하 벙커 깊은 곳에서 한 어머니가 자신의 6 아이들을 직접 죽였습니다. 그 순간의 섬뜩한 결정 뒤에는 세상이 알지 못했던 어떤 어둠과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역사 속 한 여인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의 최상층에서 나치의 이상을 맹목적으로 추종했던 막달레나 괴벨스, 그녀의 삶과 죽음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둡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서울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아득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 그녀의 감춰진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과거를 되새기며 살아가는 이 도시에서 그녀의 이야기가 던지는 경고의 메시지는 더욱 선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저녁, 종로의 한 오래된 한옥 카페에서는 젊은 대학생 3명이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심리학과 3학년인 민주는 과제로 제출해야 할 다큐멘터리 주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죠. 그의 친구인 문헌정보학과 서현은 스마트폰 화면을 뒤적이더니 민준아, 이 영상 한번 봐봐. 괴벨스의 아내 마지막 순간 전에 어두운 비밀이라는 제목인데 조회수가 정말 대박이야. 네가 찾는 섬뜩한 주제일지도 몰라. 라며 흥미를 보였습니다. 옆에서 커피를 마시던 역사학과 현우도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괴벨스 아내? 막달레나 괴벨스 말하는 거지? 그녀가 아이들을 죽인 건 알지만 어떤 비밀이 더 있다는 거지? 역사는 기록된 사실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연은 계속해서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 채널이 늘 그렇듯이 그냥 알려진 사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숨겨진 문서나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서 인물의 내면을 깊이 파고들어 단순히 광신적인 나치 여성으로만 볼 수 없다는 거야. 민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좋아, 서연아, 바로 이거야. 그녀의 심리,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개인적인 어둠이 무엇이었는지 파헤치는 거지. 완벽한 심리학적 분석 주제가 될 수 있겠어.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작은 원룸 책상에 앉아 막달레나 괴벨스의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어둡고 진중한 내레이션이 시작되자 그는 화면에 빨려 들어가는 듯 집중했습니다. 그의 방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70여 년 전의 베를린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막달레나 괴벨스, 그녀는 흔히 나치의 퍼스트 레이디이자 히틀러의 충실한 추종자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비극적인 그림자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광신적인 나치즘의 화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녀를 집어삼킨 시대의 거대한 폭풍 속에서 점차 변질되어간 희생자였을까요? 그녀는 1901년에 부유한 사업가의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정식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출생은 그녀의 어린 시절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친부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이어진 계부와의 관계, 그리고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삶은 어린 막달레나에게 불안정한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재혼했고 막달레나는 벨기에 카톨릭 학교에서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이 시기에 안정된 환경은 그녀가 고등 교육을 받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지적이며 세련된 여인으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에는 늘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리고 안정적인 삶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는 훗날 그녀가 정치적 이념과 권력에 매료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 그녀의 남편은 나치당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1928년 그녀는 30살 연상의 부유한 산업가 귄터 크루반트와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은 그녀에게 사회적 안정과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그녀의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크반트와의 사이에서 그녀는 아들 하랄트를 낳았고 이는 그녀가 경험하는 유일한 모성애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 생활은 그녀의 지적인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했으며 그녀는 당시 독일 사회를 휩쓸던 새로운 사상과 운동에 점점 더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녀의 삶에 조제프 괴벨스가 등장합니다. 괴벨스는 당시 떠오르던 나치당의 열정적인 선전부장이었습니다. 그의 강렬한 카리스마와 연설 능력은 막달레나를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전에 보았던 어떤 남자와도 달랐습니다. 괴벨스는 그녀에게 이념적 동반자이자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나치즘이라는 새로운 물결 속에서 그녀는 단순히 부유한 사모님이 아닌 자신만의 존재감을 찾으려 했습니다. 1929년 막달레나는 괴벨스의 비서로 일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괴벨스의 사상에 매료되었고 그의 이상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에게 나치즘은 단순히 위험한 정치적 이념이 아닌 낡은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 강력한 힘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대한 갈망이 만들어낸 결합이었을까요? 역사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괴벨스를 통해 자신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안정과 함께 자신의 지적 욕구를 채워줄 무언가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 결혼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1938년 막달레나는 조제프 괴벨스와 결혼했고 히틀러는 이 결혼식의 증인이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그녀는 단순한 개인으로서의 삶이 아닌 나치 정권의 상징적인 인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녀는 히틀러의 총애를 받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고 나치당의 여성들에게 존경받는 이상적인 아내이자 어머니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녀의 이미지는 나치 선전의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녀는 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삶 뒤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괴벨스의 끊임없는 외도는 그녀의 마음을 깊이 병들게 했습니다. 그녀는 괴벨스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배신당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나치 이념과 자신의 사회적 위치 때문에 그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 모든 걸 민준이 혼자 소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런 복잡한 역사적 인물의 심리를 흥미롭게 보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2차 세계대전에 숨겨진 다른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을 거예요. 민준은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화면 속 막달레나의 삶은 그에게 낯선 시대의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고뇌는 시대를 초월하여 다가왔습니다. 그는 괴벨스의 외도 문제에 특히 주목했습니다. 사랑의 배신이 한 사람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녀는 괴벨스에게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히틀러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나치 정권에게 괴벨스와 막달레나의 완벽한 가정 이미지는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비극을 감내하며 나치 정권의 상징적 인물로 남아야 했습니다. 점점 더 나치즘에 깊이 빠져들면서 그녀의 초기 사상적 관심은 맹목적인 신념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에 대한 징후를 공유했고 나치당의 정책을 굳건히 지지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나치 이념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녀의 삶에서 또 다른 중요하고도 비극적인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괴벨스와의 사이에서 6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헬가, 힐데, 헬무트, 홀데, 헤다, 헤르트라웃. 이 6 아이들의 이름은 모두 히틀러의 이니셜 H로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히틀러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나치 이념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려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을 나치 정권의 미래를 위한 이상적인 아리안족으로 키우려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은 밝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들은 히틀러의 총애를 받았고 총통의 아이들이라 불리며 나치 선전 영화에도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부모의 광신적인 이념의 희생양이 될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고 독일이 폐색이 짙어지면서 막달레나의 내면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낙관론을 잃어버리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일기에는 세상이 곧 끝날 것이며 아이들이 나치 없는 세상에서 살게 될 수 없다는 내용이 점점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절망감은 단순히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믿었던 이념이 무너지고 자신이 저지른 선택의 결과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나치 이념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나치의 몰락을 자신의 몰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지하 벙커로 피신하기 전 그녀는 자신의 친구이자 히틀러의 비서였던 게르다 크리스티안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우리는 명예롭게 죽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독일이 아닌 낡은 독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런 수치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념적인 광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죄책감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뒤틀린 모성애의 발현이었을까요? 복합적인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새로운 세상의 희생양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마지막 몇 주 동안 베를린의 공기는 죽음의 그림자로 가득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도시를 포위했고 히틀러와 그의 측근들은 총통 벙커에 갇혀 있었습니다. 막달레나 괴벨스도 6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벙커 안의 삶은 절망적이고 암울했습니다. 외부 세상과의 단절, 끔찍한 소식들, 그리고 다가오는 패배에 대한 분명한 예감은 사람들의 정신을 갉아먹었습니다. 아이들은 벙커의 어두운 복도에서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막달레나는 이 시기에 히틀러와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히틀러에게 끝까지 충성을 맹세했고 자신과 아이들의 운명을 그의 운명과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대화는 그녀의 마지막 결정을 굳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1945년 5월 1일 히틀러가 자살한 바로 다음 날 막달레나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녀는 치과의사 헬무트 쿤츠를 불러 아이들에게 수면제를 주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쿤츠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그녀의 간절한 요청에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면제로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막달레나는 간호사를 시켜 아포테카리 약사 헤르하르트 쿠퍼에게 6 아이의 입에 청산가리를 넣도록 했습니다. 이 순간은 너무나 끔찍하여 이를 증언하는 이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쿠퍼는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의 입에 청산가리를 넣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헬가, 힐데, 헬무트, 홀데, 헤다, 헤르트라웃. 아이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천사 같았지만 나는 그들의 입에 죽음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막달레나가 이 과정을 지켜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제야 벙커를 나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둠이 깃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을 직접 죽인 어머니, 어떤 사상과 어떤 믿음이 그녀를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었을까요? 그녀의 내면에는 어떤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민주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우와 서연에게 물어볼 질문을 미리 생각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막달레나 괴벨스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과연 그녀는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공범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5월 1일 아이들의 주검이 발견된 후 막달레나와 괴벨스 부부는 벙커 밖에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총을 쏘거나 청산가리를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의 시신은 불에 태워졌고 나치 정권의 마지막 날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편지들에는 히틀러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과 나치 이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고 믿었으며 나치 없는 세상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강한 신념은 그녀를 비극적인 모성애의 파괴자로 만들었습니다. 막달레나 괴벨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이념의 광기가 한 인간의 도덕적 판단을 어떻게 마비시키고 가장 기본적인 인류에 마저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사례입니다. 그녀는 과연 나치 정권의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선택한 광신적 이념의 열렬한 추종자였을까요? 어쩌면 이 두 가지가 모두 그녀의 복잡한 내면에 공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의 상처,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괴벨스를 통한 권력과 이념의 맛은 그녀를 점차 어둠 속으로 이끌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통과 인형적인 광신이 뒤섞여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행위 중 하나를 저지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극단적인 이념에 빠져들고 인간성을 상실할 수 있는가? 권력과 이념의 유혹은 얼마나 강력하며 우리 안의 어둠을 어떻게 깨울 수 있는가? 오늘날에도 우리는 미디어와 사회적 압력 속에서 다양한 이념과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막달레나 괴벨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비판적인 사고와 인간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민주는 화면을 끄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서울 야경으로 향했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모습은 너무나 평화로웠지만 역사 속에는 이처럼 끔찍한 어둠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졌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고 다시 친구들에게 연락을 보냈습니다. 내일 홍대에서 만나서 이 다큐멘터리 이야기 좀 더 해봐야겠어. 할 말이 너무 많다.
현우는 답장했습니다. 좋아, 민준아.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 역사는 늘 현재에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 서연은 응, 내일은 우리가 좋아하는 떡볶이 먹으면서 이 깊은 이야기 좀 나눠보자. 이런 역사적 사실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같이 고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라고 덧붙였습니다. 막달레나 괴벨스의 이야기는 한 시대의 종말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경계에 대한 영원한 질문을 남깁니다. 그 어두운 비밀들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그 끔찍한 그림자는 언제든 다시 우리 삶의 한 페이지를 물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기극적인 진실입니다.